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우크라이나 리스크에다가 금리 인상 우려까지 이 세계 자본시장이 이래저래 혼란스러운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리플의 아프리카 생태계 확장과 관련해서 꽤나 의미 있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리플의 중동 첫 파트너 기업인 피플이 무려 1,100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130억 원 넘는 돈이 아프리카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조달된 겁니다. 중동에 이어서 아프리카로 향하는 리플의 생태계 확장 전략 차원에서는 전폭적인 흐름, 그 가능성을 담고 있는 비전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얼핏 보기에는 130억 원 투자받은 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상 지역이 아프리카라는 점과 피플이 추구하는 방식이 은행 계좌 없는 사람들도 블록체인을 통해서 자유롭게 온라인 거래, 결제, 송금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피플의 해외 송금에 있어서 사용되는 블록체인이 바로 리플렛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 피플의 아프리카 확장 목표 대상은 아프리카에서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의 국내 결제에 해당합니다. 여기까지는 리플과 그렇게 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관심사는 그 다음에 해당됩니다. 아프리카 대륙 내에서 이루어지는 블록체인 온라인 결제 시장을 피플이 선점하고 그 뒤에 해외 송금으로 확장하는 것은 다음 수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외 근로자들이 아프리카로 보내는 송금액 2019년 기준으로 48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엄청난 돈이 오가고 물론 이때 엄청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리플의 고객들이 전 세계 도처에 깔려 있는 겁니다. 리플의 이 같은 확장성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리플 소송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블록파이와의 합의 과정을 보면 SEC가 원하는 것은 역시나 언제나처럼 일회성 소송을 통한 거액의 벌금으로 인한 규제권 노름이었구나, 이런 부분을 다시금 느낄 수 있습니다. 어쩌면 SEC는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냈을 때도 리플이 굽신거리면서 합의를 바라고 유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를 어쩌나 여차하면 소송 그냥 이길 것 같은데. 이번 영상에서는 피플의 아프리카 확장 투자 유치 사례를 통해서 리플 생태계 확장성과 관련된 부분 우선 짚어본 뒤에 블록파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재확인된 SEC의 일회성 소송을 통한 무지성 규제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두바이에 기반을 둔 블록체인 스타트업 피플이 1,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0억 원 넘는 규모의 시리즈 A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이 회사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스마트폰 사용자가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가 없더라도 자유롭게 온라인 결제를 할 수 있도록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우리에게는 리플의 첫 두바이 파트너 기업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리플이 거둔 중동 생태계 확장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면서 리플을 우쭐거리게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곳이 단연 피플입니다. 리플이 중동에서 첫 ODL 솔루션을 출시하는 데 있어서 피플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중동, 아프리카, 이른바 메나 지역은 세계의 탑2로 꼽히는 송금 시장이라는 점에서 당연히 주목도도 기대감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서만 무려 780억 달러의 송금이 이뤄졌습니다. 리플 입장에선 말 그대로 국경 간 송금에 있어서 노다지판인 건데, 이런 거대 송금 시장이 향후 리플렛 위에서 XRP를 브릿지 통화로 사용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현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번 피플의 1,100만 달러 투자 유치의 목표는 아프리카 시장 확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은 인구적으로도 20억 명, 여기에 스마트폰 채택률이 높은 지역입니다. 특히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전체 인구 2명 가운데 1명이 평생 은행 계좌 한 번 만들지 않는 그런 차단된 금융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은행 계좌도 신용카드도 만들기 어려운 환경에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결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피플은 이 기반을 블록체인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피플의 창립자인 안티 아르포네는 아프리카의 수억 명의 사람들은 은행 계좌가 없는 상태에서 일상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새로운 자본은 특히 케냐와 모잠비크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배치될 것이다. 이렇게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사실 두바이의 작은 스타트업이라고는 하지만 피플이 일궈내고 있는 혁신적 성과들은 대단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플의 카드 서비스는 100개가 넘는 국적의 고객들이 100개 이상의 다른 통화를 전 세계 수천 명의 글로벌 판매자들에게 빠르게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을 구현해냈습니다. 모바일 결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프리카와 중동의 틈새 시장을 직접 개척하면서 이걸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로 바꿔나가고 있는 작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아프리카 국내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폰 결제 시장을 확장하는 것은 온전히 피플의 역량이자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XRP 홀더로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포인트는 그 다음입니다. 이들 아프리카 내국인들이 피플의 블록체인 기반 결제를 대중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국제 송금 역시 피플 서비스를 활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카오톡에 익숙해져서 욕이란 욕은 다 하면서도 카뱅을 사용하는 것처럼 피플 서비스를 이용하다 자연스럽게 리플렛에 올라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게 사실 리플사 입장에서는 완전 노다지판인 것이 아프리카는 2019년 기준으로 해외 노동자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로 송금하는 규모가 4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0조 원에 달합니다. 액수 자체가 크다 보니까 국가 GDP를 유지하는데 해외 송금이 큰 역할을 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액수 자체도 크지만 문제는 국제 송금 시 기존 거래, 이 레거시 금융 송금망을 이용하면 최대 12% 수준까지 수수료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송금을 주고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1년에 6조 원 이상이 수수료로 날아가 버리는 상황을 그냥 멀뚱멀뚱 바라봐야 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게 리플렛 위에서 XRP를 브릿지 통화로 사용하는 ODL 서비스로 이뤄질 경우에 리플도 좋고 피플도 좋고 아프리카 피플도 좋은 그런 일이 현실이 됩니다. 송금은 1분 안팎이면 마무리가 되고 수수료는 사실상 무료 수준에 가깝다 보니까 이것이야말로 혁신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갖기에 충분한 구조입니다. 특히 스마트폰 결제 송금 서비스가 아프리카 시장에서 엄청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프리카는 어쩌면 미래 리플 ODL 사용에 있어서 선도적인 지역이 될지도 모릅니다. 카르다노의 창시자 찰스 호스킨슨이 아프리카에 특히나 더 공을 들이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리플의 혁신적인 현실과 비전적인 미래가 가장 뼈때리게 아플 존재는 단연 미국 SEC일 겁니다. XRP가 증권이고 실체가 없다, 이렇게 소송을 냈는데 증권인지 아닌지도 증명도 못하겠고 실체가 너무 분명하다라는 것이 이렇게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블록파이 사건을 보면 SEC가 리플에게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한층 더 분명해진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록파이 사건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SEC가 보기에 블록파이는 규제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이자 부여 상품을 제공해서 관련 규정을 어겼다라는 겁니다. 이 회사와 계열사들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미국에서 투자자 40만 명에게 104억 달러를 유치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은행과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 SEC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블록파이는 SEC에 5천만 달러, 32개 주에 5천만 달러, 이렇게 모두 1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블록파이 측은 일단 살살 기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번 합의의 의미를 자평하기도 했는데, CEO 잭 프린스는 블록파이 일드, 새로운 크립토 이자 증권 상품 출시를 위해서 SEC의 등록 절차를 진행하려고 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신규 고객들을 위한 대체 상품 등록 계획을 밝혔습니다. 블록파이가 SEC 앞에서 이렇게 슬슬 기는 모습을 보이면서 합의에 동의하자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기다렸다라는 듯이 암호화폐 시장은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해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겐슬러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암호화폐 시장이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암호화폐 업계가 법을 따르도록 만들겠다라는 위원회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SEC는 별도 공지까지 내면서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 고금리 예치, 대출 관련 위험성이 있다라는 점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문어대가리 아저씨 겐슬러의 멘트가 재미있는 것은 합의가 이루어진 하나의 사례가 암호화폐 시장이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확대 해석한 부분입니다. 왜 어떤 기준을 통해서 산업의 어떤 부분이 뭐를 준수해야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일단 소송을 내서 겁을 주고 합의를 하면 그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필 리플같이 합의고 나발이고 끝까지 가겠다 이렇게 덤비는 잘 나가는 기업이 나타난 것은 SEC 입장에서는 똥 밟은 상황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 블록파이 사건을 보면 역시나 SEC는 새로운 혁신 산업에 대한 기준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합의에 따르면 그게 기준이 된다라는 다소 궁색한 상황을 규제의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과연 업계 플레이어들을 설득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자극하는 결과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SEC가 따로 명확하고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기준 같은 걸 마련해 놓은 것은 없다더라. SEC 입장에서는 아쉽겠지만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규제의 기준으로 인식하게 될 사건은 블록파이보다는 리플 사건이 될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 보입니다. 100년 된 낡은 기준을 지금의 혁신 산업에 가져다 대면서 규제권은 우리한테 있는 거야 이런 점만 강조하다 보니까 설득력도 약하고 규제권 바꾸는 싸움으로밖에 비춰지지 않고 모양새도 빠지는 것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리플이 너무 전폭적인 확장을 이어가다 보니까 리플이 굳이 미국 기업일 필요가 꼭 있는 걸까? 유럽 기업이거나 중동 기업이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걸까? 그런 근본적인 의문도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최근 리플 시세가 꿈틀거리는 상황에서 국내 거래 대금만 보더라도 국내 홀더들 사이에서 얼마나 XRP가 인기 종목, 관심 종목인지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이번 리플 소송의 결과가 많은 시사점들을 산업 전반에 남기게 될 텐데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리플의 전폭적인 확장과 비전을 바라보시면서 이왕 여기까지 잘 기다리신 거 조금만 더 기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